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과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자, 이번 22대 총선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어떤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는 건지. 자, 여야의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지금부터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그리고 강민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우선 선거가 끝났으니까요.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해봐야겠죠. 우선 윤희석 대변인께 이번 총선 결과 지금 밤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낮에도 많은 분석해 보실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여당이 심판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야당이 선택을 받은 겁니까? 정권 3년 차, 임기 시작한 지 2년 정도 된 시점에 이루어진 총선이기 때문에 정권의 그동안의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성격의 총선이었다고 본다면 예. 정권 심판이라는 단어에 더 가까운 성격의 총선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야당 선택보다는 여당 심판 쪽에 더 가까운 결과가 나온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자, 강민석 대변인께도 똑같은 질문. 좀 이 질문의 그 앞부분 순서를 바꾸죠. 그럼 이번에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선택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여당이 심판을 받은 겁니까? 국민께서 예. 야당을 선택해서 여당을 심판해 주신 거죠. 아, 그럼 야당의 선택이라는 게 일단 중간 과정이 있다. 좀 전에 이제 앞면과 뒷면과 같은 이제 질문을 예. 주셔가지고 예. 이 두 가지는 한 가지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똑같은 질문 들었는데 약간 다르게 분석해 주셨어요. 자, 일단 요거는 약간 이 몸풀기 질문이었고요. 우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선 여당 얘기부터 좀 해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본인이 사퇴한다고 밝혔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요런 내용인데요. 지난해 12월 말에 비대위원장에 취임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사퇴했는데 이게 딱 날짜를 따져보니까 108일 만에 사퇴더군요. 근데 총선에서 딱 108석을 얻었어요. 이게 공교로운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108이라는 숫자가 오늘 언론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총선에서 108석을 얻고 비대위원장 취임 108일 만에 사퇴를 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 발표하면서 뭔가 책임 얘기를 꺼내놨고요.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뭔가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위원장님,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을 다라는 궁금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분이 분석하시는 것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이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권은 저는 솔직히 한동훈 위원장의 이번에 선거 결과는 황교안 대표랑 똑같아요. 근데 본인이 못 받아들일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 원인은 용산 때문이다. 그렇죠. 그 때문에 분화가 일어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와중에 저희가 할 일 하면서 윤희석 대변인, 이것도 좀 까다로운 질문 같은데요. 이번 여당의 총선을 이끌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패배로 봐야 되는 상황인가? 아니면 정권 심판론 자체가 워낙 거셌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속수무책이었던 상황인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번 결과를. 당과 또 대통령실이 한 몸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둘을 분리해서 책임 소재 여부를 따진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본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분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예. 이렇게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뭔가 파고든 것 같아요. 지금 순간을. 그러니까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본인 때문에 이게 패배가 왔다고 생각 안 할 것 같다는 취지로 이준석 대표는 분석을 한 거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본다고. 이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제 저희 당 사람이 아니고 한 야당의 대표일 뿐입니다. 아, 야당의 대표.
야당 대표니까 여당을 공격하려는 소재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총선 결과라고 볼 때 이준석 대표의 지금 이 발언은 다분히 정략적인 의도가 깔린 발언이라고 보고 당과 또 용산 대통령실 간의 어떤 틈을 예. 더 벌리기 위한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막을 내린 건데 그럼요. 비대위원장이 물러났으니까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지도 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다른 비대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뭐가 지금 있는 겁니까? 일단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대행직을 맡게 되면서 지도부는 존속을 하게 되겠죠. 그럼 다른 비대위원들은 유지가 되는 겁니까? 일단 사퇴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사퇴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비대위 체제는 유지가 되고 예. 비대위원장직은 대행 체제가 됐다. 이렇게 해서 지도 체제는 존속을 계속 하는 거고요. 그 비대위는 유지가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다만 비대위원장만 바뀐 거고 대행 예. 체제로 가는 거다. 예. 그러면은 그 이유는 이게 얼마나 가는 겁니까? 그 대행 체제가? 그건 뭐 정해진 건 아닌데요.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식으로 비대위원장을 다시 모시든지 아니면 지금 이 체제에서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준비를 마친 후에 정식으로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뽑는 그래서 정식 지도부를 출범시키는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그때는 당시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 비대위원장직을 맡은 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오는 과정이 있었죠.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또 다른 비대위체 넘어가는데 새로운 인물을 영입을 해서 비대위원장이 됐다. 예. 그러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그건 당에 이제 판단이 있어야 할 텐데요. 예. 전당대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뭐 축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면 지금 총선을 저희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 당원과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지를 생각을 한다면 예. 이른 시일 내에 정식 지도부를 선출해내기 위한 전당대회 개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전에도 김종인 비대위가 1년을 끌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준석 지도부가 출범하는 전당대회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본다면 물론 그때랑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바로 전당대회를 이른 시일 내에 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윤석 대변인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상황에 대한 판단을 본다면은 비대위 체제 쪽으로 다시 한번 가는 게 그쪽 방향이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주신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비대위원장 또는 어떤 당의 리더십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의 요청에 의해서 예. 장관직에 있다가 비대위원장직을 맡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총선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태인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어떤 임무를 맡겠다고 손을 들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당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당원, 국민으로부터의 어떤 부름 이런 것이 없다면은 당분간은 예. 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해소되려면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명분 축적과 시간 두 가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향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또 다른 리더십 역할을 완전히 부인하신 건 아닌 것 같네요 지금요. 가능성을 열어두셨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얘기를 했죠. 정치 계속 하겠다고 예, 그런 약속을 의지를 좀 지키겠다고. 밝혔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그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저희 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정치적 자산으로서의 위상 이런 거를 감안해 볼 때 분명히 어느 시점이 되면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번에 이제 민주당 상황 좀 짚어볼까요, 강민석 대변인님? 예. 사실 민주당은 어제 제가 선거 방송을 하면서 나오신 패널 분들도 그런 말씀을 좀 하신 분이 계신데 선거 막판에 민주당 후보들의 이른바 이제 막말 그리고 부동산 관련 논란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논란 때문에 조금 막판 타격을 입은 게 아니라는 시각이 존재하는데 그런 논란이 아니었다면 지금 나온 결과보다 민주당이 더 의석을 얻었을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어쨌든 두 후보 모두 예. 당선이 됐죠. 예, 당선됐어요, 됐고, 후보들은. 그다음에 이 175석이라는 예. 숫자는 이게 우리 당이 과반 이상 확보한 전례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예. 두 번의 전례가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그 두 번은 2004년과 지난 4년 전이 2020년 총선 때였거든요. 예. 근데 그때 모두 여당일 때였고요. 예. 이게 지금 175석 야당이라는 거는 아. 어느 정당도 가져보지 못한 야당인데 의석입니다. 저 정도 숫자의 의석을 확보한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적인 대승의 예. 의미를 본다면 선거 대세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했다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럼 제한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냐 그건 누가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오늘 우리랑 이제 선대위 회단식에서 예. 그 이해찬 우리 당의 이제 그 어른이신데 예. 이해찬 그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께서 당부 말씀을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걸 말씀하셨어요? 국회의원은 예. 어항 속의 물고기와 같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모두가 다 국민이 들여다본다. 아. 그러니까 각별히 언행에 신중해 달라라는 취지의 당부 말씀이셨는데요. 그거는 막판에 있어서 논란을 분명 의식한 걸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해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예. 그 천신만고 끝에 당선된 두 분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의 여망을 잘 받들지 않겠냐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상 하나 좀 제가 질문 좀 드리죠. 지금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수만으로도 과반을 넘어갔어요. 그 자체만으로 비례를 빼더라도.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로써 완성이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8월에 전당대회를 앞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지금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끝나면 다시 전당대회가 그때쯤인데 예. 이재명 대표는 그 전당대회 다시 당대표 도전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조금- 아직은 좀 빠른 것 같기도 조금 하지만요. 일러도 좀 너무 이른 질문이신 예. 것 같기는 근데 한데 또 제가 방송 예, 들어오기 예. 전에 어떤 분들 특히 정치권 인사분들도 이 질문을 좀 꼭 해달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예, 다행히도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같은 질문을 그 기자 간담회에서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예. 허허허였습니다. 크게 들게 그렇다면은 허허허라는 반응을 그거는 보이시고 어렵지 않은가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이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당 대표를 해보니까 이게 3D 중에 3D더라, 3D 직종이더라라는 힘들다. 말씀을 하시고요. 앞으로 총선 공천을 한두 번 더 하면 예. 주변에 사람 다 잃겠더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억지로 시켜줘도 예. 더 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 예. 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기 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대단한 생물입니다. 꿈틀거리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변화무쌍하죠. 근데 예. 이제 어쨌든 간에 아까도 제가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당으로서 우리가 이제 175석을 보유하게 됐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 175석을 이끌어 나갈 정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당내에서 새로운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살짝 열어 두신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이 똑 부러진 답은 아니지만 살짝 가능성을 비치시는 답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총선에서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 말씀하시는 게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나타났던 현상이다. 바로 조국혁신당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압도적인 다수당이 다시 한번 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어떻게 되는 건가?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이 나오죠. 이른바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 뭐 칙명당 완성한 이재명. 그러면 조국과의 관계는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의 관계는 무엇인가? 지금 뭐 나오는 정치권 얘기는 뭐 든든한 우군인가? 아니면 차기 어떤 경쟁자가 되는 건가? 뭐 이런 시각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어요. 자,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오늘 나온 게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굉장한 선전을 거뒀는데 관계 설정이나 이런 논의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뭐 협의체를 만든다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우당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선거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기본 배경으로 하고
향후 전국 운영에 어떤 그 관계 설정을 하는 게 좋은 것인가. 기본적이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검법이든 법안을 실제 본회의에서 통과하려면 반드시 민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저는 이제 민주당 측과 공식 정책 협의나 또 앞으로 원내 전략 관련해서 협의를 할 것 같아요. 오늘 민주당에서는 뭔가 조국혁신당 관련돼서 기본적이고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민주당 얘기를 꺼내서 어떤 법안을 얘기를 했죠.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거다. 각별하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강민석 대변인.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죠.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합당을 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좀 전에 우리 당 수석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그건 후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다. 예, 합당은 아닌 것 같다. 예, 예. 그러면 어떤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질문하신 취지는 이게 이제 경쟁 관계냐, 협력 관계냐, 뭐 이제 이런 거 아니면 뭐 그 아니겠습니까? 이상의 어떤 뭐 관계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서로 이제 당이 다르기 때문에 예. 이제 경쟁적 협력 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 협력적 경쟁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알쏭달쏭한 답변을 쓰시는데요 저는 지금요. 경쟁적 협력 관계, 즉 협력자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기본 관계는 협력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적이라고 붙은 건 뭡니까? 어떤 측면입니까? 아니 그건? 모든 정당이 다 국민 마음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요. 이번 총선만 두고 보더라도 예. 일단은 우리 당은 이제 지역구는 민주당,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 1+3 투표를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혁신당은 물론 기민비조,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당연히 자당을 표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야권 지지층만을 놓고 서로 이제 잠식하려는 경쟁이 아니었고요. 이게 중도층을 향해서 외연 확장 경쟁을 서로 이제 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경쟁적 협력 관계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실제로도 이번에 비례대표 득표를 보면 양당이 합쳐서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득표했었던 의석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치면 지금 비례가 26석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당이 저희가 민주당이 비례가 26분까지 된 적은 아마 없었던 걸로 과문한 탓인지 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26석의 결과로 나타났죠. 외연 확장 경쟁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적 협력 관계 이렇게 규정을 복잡한가요? 해주셨는데 유석 대변인은 민주당과의 결국에는 합당 가능성 어떻게 판단하세요? 합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민주당에서 합당을 원할 수는 있어도 조국신당 같은 경우에는 12석이라는 존재감을 국회에서 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굉장히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합당까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합당은 없고 각자의 당으로서 경쟁 관계도 될 수 있고 때로는 협조도 하고 이런 겁니까 그러면? 경쟁에 가깝죠. 뭐 사안에 따라서야 야당이니까 같은 야당이니까 협조할 수는 있겠는데 두 당은 뿌리가 다르고 또 이재명, 조국이라는 큰 정치인을 대표로 두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관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중에서 톱은 한 명인데 두 톱이 같이 있을 수는 없다 이런 뜻 들리네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좀 빠릅니다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긴 해요. 그러나 쉽게 오늘 나오신 두 분 대변도 쉽게 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게. 자 이런 상황에서요. PK 지역과 관련해서 지금 선거 끝났지만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화면 좀 볼까요? 특히 이제 부산 지역을 정리해 본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번 총선과 지난 4년 전 21대 총선이죠. 부산 개표율과인데 4년 전 총선에는 부산이 18석인데 그중에서 3석이 민주당이었어요. 근데 이번 총선은 이게 한 석으로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요. 경남 지역까지 포함하면 경남이 16석인데 이번에 3석에 그쳤어요. 강민석 대변인께 그동안 총선 이 선거운동 과정 그 기간 동안 민주당에서는 PK 지역을 놓고 상당히 기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낙동강 벨트에 대해서 뭐 많은 의석이 뭔가 이른바 뭐 뒤비져졌다 막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 아닙니까? 이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마도 예. 그 막판에 보수층 결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언론 보도가 이미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 오히려 이제 여론조사에서 크게 이제 우세하다라는 보도가 오히려 좀 더 이제 보수층 결집의 촉매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예. 그러니까 뭐 아까 좀 실망 말씀을 하셨는데 뭐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예.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유의미한 현상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 그 부산 지역 18개 지역 예. 모두에서 민주당 후보 40% 이상을 다 득표를 했습니다. 차이가 근소하게 났다. 아니 40% 이상을 전 지역에서 아마 우리 후보들이 득표한 적은 아마 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부산은 사실은 우리 당에게는 이제 험지입니다. 그중에 험지 가운데 18개 지역 가운데 불모지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지역에서 40%를 넘어섰다는 것은 그래서 3석을 얻었었던 4년 전 총선 때보다 득표율은 더 올라갔습니다. 이제 한 석에 그친 것은 아쉽지만 예. 그런 이제 유의미한 결과에 대해서 일단 부산 시민의 선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겸허히 받아들이고 40% 이상 표를 주신 부산 시민께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막판에 보수 결집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좀 분석을 살짝 하셨는데 그 배경이 혹시 선거운동 기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낙동강 벨트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모습이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혹시 역풍을 불러온 거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4년 전보다 득표율이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윤석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낙동강변 거닐면서 했던 선거운동 예. 그 부분이 부산 지역 낙동강 벨트를 둘러싼 유권자들의 표심을 좀 자극했다는 측면이 전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보수 결집을 살짝 건드렸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런 게 있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선거운동하면서 예. 개헌 저지선만은 확보하게 해달라고 절실하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그 부분도 더욱 민감하게 낙동강 벨트 유권자들께서 받아들이신 결과가 결국 의석수에서 한 석을 빼고 17석을 부산에서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 질문인데 요거 윤석 대변인께 좀 드려볼까요? 윤석 대변인 오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얘기를 살짝 하셨어요. 제가 그거 보니까 기사로도 있던데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이 앞으로 많은 대화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뜻으로 하신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대표죠. 개혁신당의 대표가 저희 당에서 대표를 하다가 결국 당을 달리한 입장. 그렇습니다. 엄연히 야당 대표라고 아까 지금은 말씀드렸는데 야당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의석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또 사안에 따라 저희 당을 제외하고 지금 국회 의석 분포를 보면 예. 그나마 저희하고 생각이 조금이라도 비슷한 세력은 개혁신당 세 분밖에 없어요. 사실 뿌리가 거기잖아요. 여당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존재는 단순히 국회의원 한 석 갖고 있는 그런 영향력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한다면 예. 전국을 풀어나가야 하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설정을 우호적으로 함으로써 더 3년 남은 정부의 성공과 예. 또 이렇게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준석 대표와의 대화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 그래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여전한 거부감은 여전히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선거전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일부에 그치긴 하지만 꽤 많은 분들이 예. 이준석 대표의 그 개혁신당과 단일화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렇죠. 막판에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당으로서 맞은 이런 패배, 큰 패배 앞에서는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실리를 취할 수 있다면 이준석 대표 아니라 어떠한 누구와도 협력 관계 또는 대화 그것을 통한 돌파구 마련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시고 각 당의 상황 그리고 각 당의 상황이나 또 상대 대변인으로서의 의견 뭐 이런 것까지 좀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대변인 고맙습니다.